우리 전에 저번 시간에 소설하고 시가 뭔지 배웠어, 그치? 소설이 뭐였어? 소설이 뭐였어?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 진짜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야? 가짜. 가짜 이야기. 그걸 우린 뭐라 그래? 허구의 이야기라고 그래. 허구의 이야기인데 마치 어디에선가 진짜로 있을 법한. 진짜로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든 허구의 이야기. 그게 소설이야. 그치? 그러면 시는 뭐였어? 시는 나의 뭐를? 느낌. 그치. 느낌이나 생각. 생각도 감정을 뭘로? 글로 하긴 하는데 이 글에 뭐가 있어? 상징을 담아서. 상징, 의미, 함축적 의미를 담아서 쓰는 거를 우리는 시라고 했어. 그치? 지금 당장 이거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얘가 뭐구나 라는 거 저기 할 수만 있으면 돼. 어쨌든 소설이든 시든 나의 감정과 느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 시에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비문학 같이 나갈 거야. 그거 선생님이 오늘 책 새로 준 거 있지? 그거 봐봐. 자, 그거는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문학이 아니라는 거 비문학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읽는 거라고 해서 독서라고 불러. 비문학이야.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문학, 시나 소설 말고 설명문, 논설문 혹은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인가 이야기하는 팩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들을 우리는 비문학, 독서라고 불러. 자, 이게 나중에 지금 수능 볼 거지? 안 볼 거야? 수능을 보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야. 점수가 제일 많이 안 오르고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쉬운 걸로 조금 연습을 해두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훨씬 편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조금 이번에 할 거야. 자, 비문학 독서는 막 이것저것 알고 뭐 하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잘 읽고 잘 해석하면 돼. 잘 읽고 잘 해석하는 게 근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그 책에 있는 첫 번째 지문이야. 자, 역사. 역사가 뭐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걸 우린 역사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리고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한단 말이야.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해.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야? 단순히 긴 시간의 역사를 쪼개놓기 위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편의가 뭐야? 편리함을 편이라고 하지. 편의 때문만은 아니래.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는 편의 때문만은 아니래.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곧 각 시대의 성격이 이전 시대와 달라. 뭔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역사의 시대 구분은 역사의 발전 방향, 어떻게 발전해, 어디로 발전해 가는가, 그 의미에 대한 성찰을 수반하며. 자, 성찰이 뭐야?
성찰. 아니야. 성찰. 뭐? 뭔지 아는데 말을 못하겠어?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성찰은 되돌아보는 거를 얘기를 해. 나 뒤를 뒤돌아보는 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성찰이라 그래. 그리고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 반성이 되는 거야. 자, 성찰을 수반하며 연구 대상이 되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역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명은 뭐야? 딱. 하는 거? 딱, 그치. 확실히 하는 걸 규명이라 그래. 잠깐만. 자, 규명하는 것으로 딱 확실히 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란 결국 역사를 우리는 나눠. 그치? 시대 구분을 해서 나눈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라고? 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단순히 긴 시간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편의 때문. 그치. 오로지 편의 때문만은 아니고 뭐를 위해서? 역사의 발전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한 성찰. 그치. 역사의 발전 방향 그리고 성찰을 수반하며 특정 국가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은 결국 특정 국가나 민족의 역사가 발전하는 방향을 규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대 구분은 결국 발전 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대. 선생님이 옷을 샀는데 요즘 옷은 크롭이 아니면 못 만드나 봐. 정말 신경 쓰여 죽겠네. 자, 역사의 시대 구분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고대, 중세, 근대라는 3분법이다. 우리도 이거 익숙해? 그치? 고대, 중세, 근대. 3분법은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이 자기 시대 인식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렇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걸 우리는 3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언제?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을 했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등장을 했어. 자, 인문이라는 게 뭘까? 인간. 인간보.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야. 인본주의라고도 르네상스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인본주의라고도 하는데 자, 인간이 근본이다. 근본인 인간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시대야. 그 전까지는 중세시대였거든? 중세시대에는 뭐가 중심이었어? 신이 중심이었어. 옛날 뭐지? 로판 같은 거 좋아해? 안 좋아해? 뭐가 있지? 로판 괜찮아? 로판 보면 어쨌든 맨날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이런 애들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공주 나오고 왕자 나오고 막 이런 시대 있잖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했어. 그치? 중세시대 뭐 베르사유 뭐 이런 저기들이 있는 걸 중세시대라고 했는데 그때는 기본이
기본이 뭐에서 시작됐을까?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왕의 말을 듣는데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절대 군주제긴 했는데 그때 기본이 뭐였을까? 그때 국교가 뭐였을까? 국가의 종교. 그치, 천주교였어. 천주교였는데 천주교, 국가의 종교가 있다는 거는 우리는 모두 이 종교를 우리의 종교로 삼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국가의 모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만약에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 취임식도 카톨릭 미사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치? 뭐 만약에 뭐 다른 뭐가 있지? 대단한 뭐 행사 뭐가 있을까? 지금 추석 관련 뭐 행사도 뭐 카톨릭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해. 자, 모든 거는 뭐에 따라서? 신의 뜻에 따라. 이런 걸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불러. 그래서 하도 신 하다 보니까 르네상스로 오면서 아니야, 우리가 사는데 왜 신이 먼저야? 인간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생각해야 돼 라고 보는 거를 이제 인본주의라, 르네상스라고 불러. 자, 자기 시대 인식에서 처음 등장을 했대. 삼분법 자체가.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인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본주의자들은 뭐야? 이전까지와 우리는 다르다. 그치? 새로운 시대가 왔어. 예전에 있었던 애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때의 새로운 시대란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는 의미였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하면, 르네상스 인본주의자들에 의하면, 자,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찬란한 문화의 꽃이 만개한 황금기였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어? 그리스 로마 신화 안 읽었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되게 익숙할 거야. 제우스, 그치? 익숙한 신들, 지금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신들이 등장을 해. 근데 12신이 있지. 12신이 있는데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의 와이프인 헤라가 있고, 그치? 헤라가 있고, 또 그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들, 딸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테네, 뭐 또 누구 있지?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저기로 뭐지? 비너스. 그리고 비너스에 따른 큐피트, 그치? 에로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엄청 고대 시대야. 옛날 시대야. 이때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이때 있었던 신화일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있었던 신화인데 이때 제우스랑 뭐 헤라랑 뭐 이런 저기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얘네들을 대상으로 한 뭐 조각상이나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 근데 얘네들도 신이잖아. 그치? 근데 되게 인간적인 신이란 말이야. 제우스 맨날 바람 피다가 헤라한테 걸려. 제우스 맨날 바람을 피는데 바람을 어떤 식으로 피냐면 여자한테 접근을 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접근을 해. 이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슴으로 변해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여자가 이게 남자라고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사슴 예쁘다 하면 그때 가서 제우스를 변하는 거야. 이 여자를 거의 납치를 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랄까 내 남편으로 삼고 싶진 않은, 그치? 그런 류의 이제 저기를 하는 헤라는 그걸 맨날 쫓아다니면서 질투를 해. 굉장히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어. 그래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든단 말이야. 근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그리스 로마가 망했어. 중세로 넘어오면서 그리스 로마가 망하고
이제 중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다 갖다 버리고 신본주의로 간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 카톨릭이 돼가지고 카톨릭, 우리 지금 딱 생각하기에 카톨릭에 남아있는 저기들이 뭐가 있어? 그 유물이라던가 카톨릭 측에 저기들이 뭐가 있을까? 십자가. 그치? 십자가. 별로 없어, 뭐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신의 그 얼굴이라던가 몸을 형상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느꼈거든.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찬란하게 만개했던 문화를 얘네들이 다 죽였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온 인문주의, 이거를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라고도 해. 찬란한 문화의 꽃이 만개한 황금기였어, 그리스 로마 시기는. 근데 로마 제국이 북유럽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으로부터 멸망당한 뒤 야만의 시대가 되었어. 이때가 야만의 시대야. 야만의 시대가 되었어. 그 이유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무시되어 문화의 빛이 완전히 죽어버린 암흑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옳다. 자,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곧 재생.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해석을 하면 재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생시킨다, 이 말인 거지. 따라서 르네상스는 죽었던 고대의 문화의 빛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과거의 황금 시대인 고대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야만의 시대인 중세, 그리고 되살린 오늘날의 시대가 근대. 이거를 근대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라고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3분법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유럽에서 형성된 이 근대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시대 혹은 우리 시대와 아주 가까운 과거의 시기라는 단순히 시간적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보통 근대라고 하면은 너무 옛날은 아니고 역사에서 그래도 우리랑 가까운 그런 시기를 근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런 의미, 이런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의미를 내포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뭐? 과거에서부터 가장 많이 발전된 때를 근대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것도 중세의 암흑으로부터 빛의 시대로 나아갔다는 극적인 발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빛이 다시 켜졌으니 이 빛의 인도를 받으며 인류의 역사는 진보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인간은 발전하는 일밖에 없어. 자, 그래서 르네상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그치? 라파엘로, 뭐 이런 굉장히 뛰어난 미술가들, 조각가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야. 그림 좋아해? 안 좋아해? 선생님은 그림은 볼 수 있거든? 그림은 가서 그냥 보면 뭔가 색깔도 그렇고, 색깔 쓴 것도 그렇고, 여기도 이런 색깔을 썼네, 이런 거 볼 수 있네. 근데 박물관 가가지고 유물 보는 거 있잖아. 그건 진짜 못 해먹겠어. 이게 그릇을 놓고 그 유리병 저기 크리스탈 유리 안에다가 그릇 하나 넣어놓고 그거를 감상을 하라는데, 도대체 그릇을 어떻게 감상하라는 걸까? 아직도 모르겠어. 선생님 저번 주에 그 합스부르크전 그 용산에 있는 저기 전시를 갔다 왔거든? 근데 전시에 그림이 많았어. 선생님 그림은 좋아해서 그림은 볼 수 있어. 근데 막 그릇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요만하게 만들어둔 조각품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한결쌤은 그런 걸 더 좋아해. 그런 유물 뭐 이런 걸 더 좋아해. 선생님은 그림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야 돼. 그치? 이번에 무슨 그 이집트전? 이집트 그 무덤, 피라미드에서 나온 유물들 있잖아.
그거 보러 간다고 그거를 예매를 했던데 나는 그런 거 특히 자연사 박물관 이런 거 진짜 싫어. 그 가면 막 공룡들 뼈 맞춰져 있고 뭐 뭔지 알아? 막 그 뭐지? 악어들 뼈 맞춰져 있고 막 가끔 가다 막 이상한 그 곤충이나 벌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그걸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그거 보고 뭐 어쩌라고. 그치? 그 공룡을 보면은 항상 이제 엄청 큰 거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막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 도대체 뼈를 세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니, 개인적 취향 같아, 그치? 근데 그 합수부르크전 갔는데 애들 진짜 많이 데리고 왔더라. 엄마 아빠들이 방학을 했으니까. 근데 애들은 관심이 없어. 뛰어다녀 안에서. 사람 진짜 많았어. 자, 역사는 진보에 나간대. 자,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다음 시기인 계몽주의 시대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자, 계몽이 뭘까? 연력. 아니다. 계몽. 몽이 꿈이야. 꿈이야? 이름. 꿈에서 깨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꿈꾸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걸 계몽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랄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일깨워주는 걸 계몽이라고 그래. 좀 그 극적으로 말해서 멍청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수해가지고 이제 좀 똑똑해지게 만드는 약간 이런 걸 계몽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계몽 운동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중학교 가고 한국사 하면은 계몽 운동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저기가 없었잖아. 그 뭐랄까 일제시대 때 보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멍청해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휘둘리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일깨워야 돼. 그래갖고 가가지고 계몽주의 운동을 해. 막 농촌에 가가지고 농촌 계몽 운동 막 이런 걸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글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책도 알려주고 뭣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러면 일본은 그게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 왜? 안 돼. 안 들어. 왜?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져. 똑똑해지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져. 왜? 쟤네들이 생각이라는 게 생기거든. 내가 야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생각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했어. 근데 생각이란 게 생겼어. 야 이렇게 해. 그런데 똑똑한 애가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제 일인가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만약에 내 일인데 그렇게 막 저기를 한 거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멍청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한 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 멍청하게 만드는 거. 멍청하게 백성들을 만드는 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멍청해야 더 다루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똑똑한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쓸 때는. 그래서 그냥 시키는 일 똑바로 하게 하는 거 정도면 됐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는 거 안 좋아해. 그래서 계몽주의는 이제 다 같이 깨어나자 이런 계몽주의 시대인데 그대로 전달되었다. 계몽이라는 말이 영어로 enlightenment래. 즉 빛을 비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3분법적 고대, 중세, 근대 시대 구분은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의 역사학에서 완전히 확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역사의 가장 보편적인 시대 구분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대, 중세, 근대 특히 유럽 역사, 서양 역사 배울 때 이거 가지고 배우지.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르네상스 뭐라고? 르네상스요? 르네상스 뭐라고?
인문. 인문. 인문주의. 뭘 저기 하는 거라고? 뭐를 기본으로 하는 거라고? 인간. 인간을 기본으로 해. 그치? 왜 인간을 기본으로 해? 신들보다 우리가 먼저다. 라기 뭐 그런 그치 약간 신을 중심으로 사는 세상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사는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자, 르네상스는 재생이라는 의미를 써. 이 시대 때 가장 이제 상업이 발달한 국가가 어디였어? 이탈리아였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중세 관련 이런 르네상스 관련 뭔가 유물이라던가 이런 게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이탈리아야.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그런 걸 되게 후원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되어 유럽으로 널리 퍼진 문화 혁신 운동이야. 자, 문화라는 뭘까? 문화. 전통. 응. 그러니까 응. 전통적인. 전통적인? 아닌가요? 다 있어. 문화. 우리의 문화야. 그치? 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 설날이지? 설날 어디 가? 네. 어디 가? 할머니 댁? 네. 할머니 댁 어디야? 편이요. 가까운 듯, 먼 듯. 저긴 좋겠다. 놀긴 좋겠다. 어쨌든, 그렇게, 뭐랄까, 설, 명절에, 이렇게 할머니 댁으로 다 같이 가는 건 우리의 문화야. 그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일종의 관습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거를 우린 통틀어서 문화라 그래. 그치? 우리가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혁신을 한대. 바꾸자.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자고 하겠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옳지 않다고 혹은 뭐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혁신하자고 얘기를 하겠지. 그게 르네상스였어. 자, 아까 전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중세시대 때? 신을. 그치.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가 마음에 안 들었어. 게르만은 르네상스 이전에 중세 이거는 게르만족이란 말이야. 지금의 독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게르만족이 뭘 받아들였다고? 종교? 천주. 그치. 카톨릭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카톨릭 중심의 권위, 신 중심의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어. 그래서 페스트 알아? 전염병. 지금 코로나 이후로 되게 페스트라는 정의가 더 각광을 받았었는데 흑사병이야, 흑사병. 흑사병인데 전염병이란 말이야? 네, 걸리면 5일 안에 죽는데. 걸리면 5일 안에 죽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적이었어. 근데 이때 페스트에 걸렸어. 중세시대 때. 이때 유럽 인구의 아마 3분의 2가 죽었을 거야. 근데 그 페스트가 더 많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사람들이 병에 걸리잖아? 병에 걸리면 병원에 안 가고 어딜 가? 성당에 가. 사람들이 다 같이 성당에 가. 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성당에 막 몰려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 다 죽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신한테 모든 거를 맡기는 그런 게 이제 그 중세시대의 특징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신을 중심으로 저희가 되다 보니까 르네상스, 그래서 문화혁신 시대를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문화를 혁신하자라고 해서 생긴 게 그 르네상스 때, 이건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인간의 개성, 합리성, 현세적 욕구를 추구하는 움직임은 계몽주의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가는 게 계몽주의야. 인간을 중심으로 하다 못해서 그게 발전해서 뭘로 가? 인간의 권리로 가. 그래서 인간을 깨우치자라는 인간, 권리.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누구나 밥을 먹을 수 있어. 그치?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잘 권리를 지녀.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 이런 지금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가 이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단 말이지? 자, 전에 우리 그 독서평서에서 해봤지만 침대가 넓은 이유가 뭐였어? 침대에서 그 귀족들이 침대에서 자고 하인들은 어디서 자야 됐어? 다른 뭐 바다? 그치, 바닥에서 자야 됐어. 왜? 하인들이 거기서 뭘 해야 돼? 체온으로 그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하인들은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어.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누구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 누구는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고 이런 저기가 나중에 인권 사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토대가 됐지. 자, 프랑스 혁명 알아?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 들어봤어? 들어봤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베르사유 궁전 들어봤지? 프랑스에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데가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프랑스는 제일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였어. 그래서 프랑스에 특히 앙뚜아네트가 뭘 입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그 유럽의 모든 여자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적이었어. 근데 굉장히 사치스러웠단 말이야.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시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고 사치가 계속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이렇게 알려졌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 앙뚜아네트한테 그 프랑스에서 이제 저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막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해. 우리에게 빵을 달라. 라고 먹을 것을 달라. 여기서 빵을 달라라는 것은 우리는 빵만 먹을 수 있어가 아니고 우리가 배고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앙뚜아네트가 그 얘기를 듣고 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거 진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갭이 엄청나게 커진 거지. 결국에는 그거 알지? 장발장, 레미제라블. 몰라? 영화? 한창 막 난리였었잖아. 그래요? 응. 너무 오래됐나? 몰라. 어쨌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이때 얘기야. 그래서 프랑스가 막 그 귀족층이 막 사치를 부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평민들이 빡쳐가지고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 그게 프랑스 혁명이고 결국에는 이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가 목이 잘려 죽지.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정부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이 모든 중세 시대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는
최초의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재생, 인간을 중심으로 가자라는 기본적인 거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